네, 안녕하세요. 6차시 1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차 문화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차의 종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고대 그 사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가락 문화에 대해 살펴보고 고려 또 이어서 조선의 차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바로 지난 강에 조선의 차인들에 대해서 김종직 선생이나 이목, 그다음에 서산대사, 서명당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강에서는 이제 이어서 영수압 서씨, 조선시대 차인의 그 뒷부분부터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영수압 서씨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계시던 분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래된 그 시절이 아닌데 이분은 그 신사임당 못지않게 조선시대 어떤 그 굉장한 그 여성 문인 내지는 그 뭐 엄격한 그 가정교육 뭐 이런 거로 많이 알려져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리나 뭐 음식 이런 데서도 아주 조예가 깊고 이런 것을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 큰아들이 조선시대 그 성리학의 대가죠. 석학인 홍석주 이분이 이제 큰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은 정조대왕의 부마죠. 또 둘째 딸인 그 숙소농주와 이렇게 혼인을 한 그 부마예요. 그래서 이제 공주 며느리를 이렇게 같이 모시고 있었던 그런 분이죠. 그 다음에 딸은 그 한 200여 편이 넘는 시를 남긴 조선시대 아주 최고의 그 여류 문인으로 알려져 있죠. 홍원주. 이래서 이 자녀들 교육이나 이런 데 굉장히 남달랐고 아주 훌륭한 어떤 뭐 현모양처 신사임당 못지않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남긴 글 중에 고요한 밤에 차를 다림 이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은근한 불로 작은 다로에 차를 끓였으니 지금처럼 뭐 포트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포트라든가 전기로 되거나 뭐 이렇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를 마시려면은 화로에 불을 이렇게 끓였겠죠. 근데 이제 차를 전문으로 끓이는 그 화로는 조그맣게 그 탄간을 올려놓을 수 있는 차 전문의 이런 그 화로였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다로라고 차 화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신기하고 영묘한 공덕이 틀림없이 조금은 있으리. 차 한 잔 마신 뒤 검은고를 어루만지는데 검은고는 이분이 검은고를 굉장히 잘 타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차 준비하게 하고 그 앞부분하고 뒤에 그 차 한 잔 여유 즐길 때 이렇게 듣는 음악이 검은고죠. 수연장 지곡 검은고인데 검은고를 굉장히 잘 타셨다고 해요. 그리고 밝은 달을 바라보니 누군가를 부르고 싶네.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밝은 달마저 이렇게 비춰지니까 누군가와 더불어서 담소하면서 찻자리를 나누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글이죠. 그리고 봄날 다반은 찻상 이제 찻그릇을 끓여놓은 이렇게 전부 올려놓은 그런 찻상을 얘기하는데 이 위에 있는 푸른 잔에 붉은 옷 같은 차를 올리느라 오래된 벽은 연기가 서려 얼룩져 있네. 그러니까 그 화로에 매일 그 불을 붙이니까 방안이 그을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을렀겠죠. 이거와 관련해서 조선시대에는 우리는 그 온돌 문화라서 불을 떼는데 방 안에 연기도 상당 부분 들어왔고 또 화로가 있으면 화로에서도 연기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다미 문화라서 이렇게 불을 떼거나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뒷부분 그 일본의 차문화 시간에 강의를 할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그 교재에 그 329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그림 329페이지에 그림 10에 12 독고노마의 꽃장식이라는 그게 그림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그림 보시면은 벽이 이렇게 까맣죠. 네, 그게 이렇게 먹으로 이렇게 까만색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일본의 교토에 있는 대덕사라는 절에 있는 그 차실에 있어요. 근데 대덕사 이제 다이독구지라고 하죠. 근데 대덕사에 있는데 거기에서 대덕사라는 절에
일본 차의 뭐 아버지, 뭐 차의 중흥조라고 하는 사람이 센리교죠. 그 센리교의 차시를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대덕사 안에. 그래서 이제 차인들의 어떤 그 문화적인 성지 내지 이런 곳이 되는 건데, 그 대덕사 안에 있는 니큐 차실 그 벽이 까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검소하고 와비차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검소해서 까만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 살고 계시는 이제 그 스님 한 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리큐가 그 차실을 처음 만들 때 벽을 까맣게 한 이유가, 그 어떤 무사가 조선에 갔다 왔는데 조선의 방은 벽이 이렇게 검게 그을렀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조선 문화의 어떤 그 우리 문화적인 우월감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우리 조선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그 어떤 향수 내지는 그 따라가고자 하는 좀 아주 좀 즐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조선의 그 방들이 검게 거을렀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 차실의 벽을 이렇게 먹으로 해갖고 검은색을 냈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제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독고노마 사진에 이제 포함도 시켜놨는데, 그런데 이게 그 영수압소씨 글을 보면서 그 오래된 벽은 연기가 이렇게 차를 얼마나 마셨으면은 아마 많이 마셨을 거예요. 그러면 화로에 불을 많이 피니까 방이 아마 이렇게 검게 얼룩이 져 있었던 그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던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이 글을 보면서 나고, 그 다음에 잔에 가득한 것이 어찌 꼭 맛있는 술이어야 하리. 답청 가는 내일에는 또 다른 다오를 가져가리라 이러는데, 답청이라는 거는 봄에 3월 삼진날이나 이렇게 봄에 부녀자들이 봄나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차도 다려 마시고 음식도 해서 먹고 또 화전을 부쳐 먹고, 여러분들 교재에도 지금 그 해당 페이지에 보면 140쪽이죠. 보면은 이 화전 그림이 있는데, 이제 화전도 부쳐 먹고 그리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차를 마시려고 차 도구를 가져가려고 그러죠. 근데 다호라는 거는, 우리는 이 차를, 우리는 이거를 다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이거를 다간이라고 안 하고 다호라고 하거든요. 근데 옛글에 보면은 차를 우리는 것이 꼭 다간이라기보다는 다호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간, 차 도구를 이제 다른 거, 오늘 마신 거랑 다른 종류를 가지고 가야지 이런 이제 글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생에게 주는 그 글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제 다음에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산 정약용, 정다산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다산 선생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기록된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저서를 남긴 그런 분을 역사적으로 꼽는다면은 원효대사와 다산 정약용 선생인데, 원효대사의 글은 그 신라시대죠. 그러니까 오래된 시대다 보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서적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산 선생의 글은 한 500여 권 이상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런 많은 저술. 그래서 우리나라 유사일의 대석학 내지는 많은 저서를 남긴 분을 꼽는다면은 다산 선생과 원효대사를 꼽을 수 있죠.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또, 다산 선생은 호가 다산이니 뭐 두말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원효대사 같은 경우도 이제 부안 그 계암산에 부사이방, 원효방이라고 해서 사포성이 나고 차를 다려 마시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차를 못 마실 것 같으니까 샘물이 솟아나와서 차를 마셨다 이런 기록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원효대사의 아들 설총이죠. 요석궁 공주 사이에 그 아들 설총도 화한계를 지어서 이제 지을 때 거기에 차와 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석학이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차와 굉장히 가깝게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이런 여러 가지 남겨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 다산 선생은 그렇게 많은 책을 저술하게 된 게 그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읍내에 살다가 나중에는 다산 초당으로 이제 이동해서 살았는데, 그 굉장히 오랜 시간 그 귀향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했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귀향을 했다는 유배 그 생활 때문에 그 많은 책이 저술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은 그
경세유표 그 책, 우리가 경세유표나 뭐 아언각비 이런 이분의 책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지금 그 한문, 우리도 앞부분에서부터 이 한문이 좀 종종 많이 좀 나와서 특히 이제 동다송에는 한문을 많이 이렇게 그대로 원문을 적어 놨는데 한문에 대해서 좀 부담 가시는 그런 의견들을 종종 이야기해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는데 한문을 좀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이런 이 뭐 아언각비라든가 뭐 경세유표 이런 글들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한문으로 그냥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한문이 뭐 우리 강의에 그 한문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우리가 뭐 시험을 본다든가 어떤 그런 거 성적 산출이나 이런 거에 사실 한문 때문에 어떤 이렇게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한문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강의에 포함이 돼 있지만 한문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제시되는 한문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많이들 이렇게 좀 갖고 계시면 많이 이해하고 계시면은 다른 여러 가지에도 응용이 돼서 도움이 이제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경세유표에 우리나라에서 차나무를 잘 재배해서 관리를 해갖고 차를 생산해서 그거를 수출을 하면은 중국에 말하고 이렇게 담화무역을 할 수 있다죠. 중국은 세계 여러 나라하고 담화무역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도 담화무역을 할 수가 있다. 차와 말. 근데 요즘으로 하면은 그 말은 교통수단이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얘기한 비행기나 뭐 그런 뭐 배, 뭐 차 이런 종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생필품이 아니라 이때에도. 그래서 담화무역 같은 거를 주장하였고 아언각비에도 또 이렇게 좋은 말, 좋은 말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좋은 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었는데 뭐 이미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뉘우치고 고치는 것 이거를 배움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뭐 배움에 대해서도 아언각비에 좀 적고 이러고 이런 내용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생활 차와 관련된 생활을 살펴보면 강진에서 이제 유배하던 시절이죠. 43세에 아음회장 선사를 강진 다산초당하고 그 백년사하고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굉장히 아주 진솔한 그런 사이가 됐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아음회장 선사의 이제 제자가 되는 초이선사를 소개받게 돼서 초이선사랑 이제 다시 더불어 차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초이선사하고 다산 선생은 24살의 차이가 져요. 그러니까 많은 차이죠. 아들뻘 되는 나이죠. 그런데 다산 선생의 아들들하고 이 초이선사하고 이제 교류가 돼가지고 아들들을 통해서 추사 김정희와 또 교류하면서 또 장안의 여러 그 문인들 당시대 어떤 석학들과 이렇게 초이선사가 교류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소치 선생도 또 그 추사에게 연결이 되고 이런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만남이죠. 근데 다산을 만나고 나서 초이선사가 다산을 하늘이 맹모의 이웃을 내게 보냈다 그래.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에서 3번이나 이렇게 이사한 그런 것처럼 맹자의 어머니가 학구열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맹자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어떤 그런 역할 때문에 이제 맹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맹자의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을 내 곁에 있게 해줬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 스승이고 훌륭하신 분이겠어요. 그런 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차, 새로운 차를 보면서 남긴 글을 보면 뭐 금빛 휘장 밖으로 솟는 대장 깃발 높이 세우고 개눈과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끓는 모습이 흐릿한 눈에 보이네. 이렇게 가난한 선비들 점심조차 먹기 어려운데 새로 떠온 맑은 샘물로 부질없이 우전차를 끓이네. 이런 글들을 남기고 있죠. 그래서 금빛 휘장이라고 하면은 차 싹이 처음에 이렇게 처음 솟아날 때 그 싹이 노란색 금빛은 아니지만 약간 이 연두색에서 흐린 연두색에서 노릇끼리한 그런 색을 띠거든요. 그런 이제 그 순 아직 그 연두색이 되기 전 그런 순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솟아 있고 대장 깃발이라 그러면 펼쳐져 있는 이 이파리 있죠. 이거를 이제 깃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눈과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끓는 모습. 물이 끓을 때 우리 다신전 부분에서 살펴봤죠. 맹탕일 때 물이 방울방울 방울져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차는
소화를 촉진해서 배고프면은 좀 배고픈 사람이 차를 먹으면 더 배고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글들이 남겨져 있지만 차와 관련해서 세 차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다신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신계는 우리나라 최초의 차에 대한 계예요.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두레나 해서 계 문화가 있었잖아요. 공동체 생활에서. 근데 이제 차에 대한 그 계가 이제 1818년 다산 정약 선생의 제자들에 의해서 형성이 됐죠. 그래서 다산 선생이 이제 귀향을 마치고 다시 이제 자기 본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제 본가는 지금 경기도 능내예요, 능내. 경기도 능내인데 거기가 경춘가도를 이렇게 따라서 옛날 춘천 가는 그 도로, 지금은 이제 새로 고속도로처럼 생겼지만 옛날에 구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 능내면이라는 곳에 다산생가 이렇게 편말도 아주 나오고 거기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유물이나 이런 것도 전시돼 있고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강을 이렇게 바라보는 곳이라서 아주 경치도 아름답고 데이트 코스도 참 좋은 곳이에요. 저도 참 여러 차례 이렇게 가봤던 곳인데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 제자들이 그동안 모여가지고 다산초당 그 아래에 있는 율동 마을에 제자들이 살았잖아요. 이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스승이 이제 귀향이 풀려서 돌아가시면 대한 어떤 그런 모임, 우리가 스승께 배웠는데 우리가 스승께 배운 일을 스승의 뜻이라든가 우리가 같이 공부한 그 강신의 도라는 거죠. 동창생들이잖아요. 같이 공부한 동문 수학한 우리끼리 어떤 의리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어서 스승께 우리의 변하지 않는 어떤 의지를 보이고자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돈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모은 그런 어떤 돈도 있고, 그래서 그 돈으로 차박 같은 거를 가꾸어 가지고 차를 만들고, 봄에는 차를 만들고, 또 가을에 국화가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열리면은 국화로 또 차를 만들고, 이래서 그 계절마다 스승에게 이제 그 차를 올리고, 차를 올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스승의 제자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스승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공부해 나가는 어떤 그런 운을 하나 띄워서 거기다 시를 짓는다든가 뭐 불을 달아서 스승에게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올리는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신계가 되고, 한번 끝까지 다신계에서 차와 좀 관련이 된 내용은 전문은 너무 길어서 이렇게 좀 수록을 해봤는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산정약용가, 또 초위선사, 또 추사 김정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추사선생 김정희를 살펴보면은 추사체, 우리나라 뭐 대단한 추사체죠. 추사체인데 이 추사체는 서울에 성북동에 간송미술관이 있어요. 간송미술관이 있는데 거기는 상설 전시를 하는 곳은 아니고 1년에 아마 봄, 가을에 2번 정도 이렇게 특별 전식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에서 나온 책 중에서 추사 명품첩이라는 추사체를 이렇게 전부 이렇게 모아서 만든 그런 책도 발간돼 있고 이러는데, 추사의 글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어요. 이 간성미술관. 근데 요새 여러분 인터넷 통해 갖고 정보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간성미술관 같은 데서 혹시 어떤 이런 전시할 때 한 번 정도 추사의 어떤 특별전이나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 전에도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말로 추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글씨를 딱 한 컷만 딱 보면은 추사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다산 선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는 사실 키워드죠. 우리가 키워드로 추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키워드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가서 추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글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이렇게 보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추사에 대한 이해, 이런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더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간송미술관 내지는 다른 요새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이런 데서 많은 이런 전시나 이런 거를 많이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추사 선생은 이제 30살에 다산 선생의 아들 유산이죠. 유산. 네, 소개로 서울 수락산 항림함에서 초이선사를 만나가지고 30살에 만났는데 그야말로 금난지교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추사가 제주도로 유배를 갔을 때 초이선사가 이제 옛날 제주도 가는 게 지금하고는 틀리다 그러죠.
지금은 배를 타고 가도 그렇게 뭐 고생스러운 길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나룻배를 타고 간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그런 장정인데 그걸 몇 차례 이렇게 왕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오고 가는 인편에 의해서 편지라든가 물건을 주고받기도 하고 선물도 그 다음에 소치 선생이 또 중간에서 이렇게 뭐 많이 그 두 사람 심부름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뭐 굉장히 여러 차례 왕복했다 이런 기록들도 나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초이선사가 추사의 그 유배지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차도 마시고 또 거기에 같이 차나무도 심었다 뭐 이런 기록들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동시대 차인 자하신이죠. 자하신이에 그래서 보면은 추사와 자주 흥겹게 이 신이가 추사와 자주 흥겹게 만났어요. 근데 추사는 명차 아주 좋은 차를 새로 끓일 때마다 시동 그 시자에게 명해가지고 차를 한 사발 이렇게 보내곤 했는데 어느 날 차를 보내오고 조금 있으니 추사가 왔어요. 차를 보내는데 금방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소매 옛날에 주머니나 가방이 없으니까 이 소매 도포 속이 여기가 주머니잖아요. 소매에서 이제 시가 적힌 글을 꺼내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차를 보내놓고 그 사이에 시를 추사가 얼마나 그 대단한 분이겠어요. 그 미리 구상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제 그 시상이 떠올랐다는 거를 이렇게 한번 요 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그 쫓아왔는데 그 사이에 언제 글을 썼는지 아까 썼다면 그 시동에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써갖고 쫓아온 거예요. 차 마시는 그 기분에. 그래서 이 자하신이가 말하기를 그대의 시상은 민첩하고 기묘하여 바로 차를 끓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고사 잠깐 사이에 시상이 떠올랐냐고 물으니까 추사가 말하기를 정말 그렇습니다. 풍로에 부채질하는 동안 갑자기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를 그래서 차생활 이런 내용들은 차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죠. 차를 굉장히 생활화하면서 이런 글들을 이제 썼다는 그런 거를 엿볼 수 있게 되는데 거기 초이선사를 머무르게 하다 요 글을 한번 보면 눈앞에 깨끗한 잔으로 조주의 조주의 차는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끽다거죠. 차 한 잔 마시자고. 차 한 잔. 그러니까 뭐 불법이 무엇입니까? 뭐 뭘 물어보면 차 한 잔 마시자. 그거 대답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받는 질문 중에서 뭐 행복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대답을 하면 철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대답들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대답하기엔 참 그 여러 가지로 좀 난해한 그런 질문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은 각자 깨달음을 얻어서 터득하는 거고 한마디 단답형으로 답할 수가 없는 그런 뜻이라는 의미겠죠. 아마도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차나 한 잔 마시게 그런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끽다거 이런 이야기가 어떤 가게에 이름도 돼 있고 막 걸려 있더라고요. 시중에 나가 보면 근데 이제 끽다거라는 말 조주의 차 또 내지는 끽다거 하면은 같은 동의어로 이해가 되고 있죠. 그래서 끽다거 한다는 거는 막 진실로 어떤 소중한 마음 있죠. 진심. 우리가 누구를 대하거나 또 더군다나 차를 매체로 해서 이렇게 누구를 대하게 되면 어떤 진심의 진솔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내용들 그런 거를 이렇게 엿보게 하는 이야기도 돼요. 그래서 뭐 부처님 손안에 차 마시는 모습 득도의 뜻 알고 굳게 지키네.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 얘기인데 유학자죠. 예, 조선시대는 지금이야 뭐 학자들도 뭐 종교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불교, 기독교 다양하지만 조선시대는 유학자들은 불교를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왕실에서도 굉장히 불교가 성행이 됐었지만 그런데 이런 유학자도 부처님 손안에 차 마시는 모습 득도의 뜻 알고 굳게 지키네. 그래서 명선이라는 글도 보냈다. 이제 차와 선이 같이 있는 글을 이렇게 또 명선이라는 글도 보냈는 것처럼 차와 선 불법의 어떤 그 궁극에 다루는 그 선과 또 이렇게 차를 통해서 차를 통해서 계속 수행을 해가서 이루는 궁극의 목표는 같다. 그 다음에 차 생활을 통해서 차를 마시면서 매일매일 느끼는 느낌이 같다.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해산에서 차 마시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해산은 중국 강소성인데 왜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거기서 차 마시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나. 그리고 뭐 천하에서 두 번째 샘, 해산에 있는 샘이 그렇게 좋다는 책의 기록들이 차책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진경산수 이 시대에
이 다산 또 추사 뭐 초유선사 요 시대가 영종조 시대 이때는 진경산수라 그래가지고 어떤 그림을 지금 여기처럼 뭐 해산에 대해서 차를 거기서 마시지도 않으면서 해산에 차 마시면은 어떨 것이다 이런 거를 관념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를 산수.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금강산 또 아니면은 뭐 박연포포 이런 거 실제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를 진경산수라 그러죠. 실제로 우리화. 근데 그 이전에는 중국의 어떤 거를 관념화해 가지고 많은 그림이 있었다면은 이 영종조 시대 이후에 그 진경산수가 뭐 시작돼서 그 진경산수는 겸재정선이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정선의 그림 보면 금강산도라든가 이런 그림,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풍광을 그리는 거. 그리고 우리 뭐 그 김홍도라든가 신윤복 이런 분들도 이 진경산수를 그린 분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진경산수가 진솔한 한국하고 그 이전은 관념상수, 어떤 멋있는 유토피아 내지는 그런 별천지 이런 거를 상상해갖고 관념적으로 그리는 이런 그림들. 근데 차도 역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해산에서 차 마시기 이러는 건 해산의 물이 워낙 좋으니까 그거로 차를 마시면 어떨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식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초유선사. 초유선사는 우리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다선일미죠. 그리고 산천도인이 차를 살해한 화답으로 짓다. 이 글에 보면 옛부터 성현들이 모두 차를 사랑함은 차는 군자와 같아 그 됨됨이에 거짓됨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차를 옛부터 그 청현 명사들 아주 맑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석학이나 그 맑은 어떤 그런 청년들은 이제 모두 차를 사랑했는데 차는 군자와 같아서 그릇됨이 없고 삿됨이 없는 거예요. 삿됨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진솔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를 사랑한다. 그래서 차는 어디에 한번 오염이 되면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고 막 이런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그 시를 한번 그 차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중간쯤에 황하수 깊은 물 금악 가볍고 부드러워 차의 참맛 조화되어 신과 채가 열리는구나 이런 글이 있죠. 예, 신과 채를 잠깐 여기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 보시죠. 예. 근데 여기도 역시 황하수죠. 황하수의 황하수의 물을 이제 따서 차를 마신다. 이제 이런 거로 그 관념적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차의 참맛이 좋아야 돼. 신과 채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차를 마실 때 물은 채예요.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은 소금물이 되고 설탕을 넣으면 설탕물이 되고 차를 넣으면 찬물이 되죠. 그래서 이 물이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물의 용도가 이렇게 특정지어지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 차를 마시는데 물이 있어요. 좋은 물, 굉장히 좋은 물, 이 채가 되는 물이죠. 거기다가 차를 넣는데 이 차도 또 특별한 차를 넣었죠. 근데 이거를 넣어서 차가 찬물이 되는 거. 요거를 그 차를 신이라고 해요. 이 물의 특성을 발현시켜 주는, 그냥 맹물도 맹물이지만 뭔가를 먹는 거로 칠 때. 근데 이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신이 되죠. 설탕을 넣으면 설탕이 신이 되고 잉크를 넣으면 잉크가, 염료를 넣으면 염료가 신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차를 마실 때는 이 신과 채 이런 거 의미를 많이 이렇게 새기기도 해요. 그래서 신이 좋아야 되고 채가 좋아야 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마지막으로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 3.1운동 민족대표 그 한 분이셨죠. 뭐 님의 침묵, 뭐 알 수 없어 여러 가지 그 멋있는 그런 시들이 있는데, 이분이 증상사라는 글에 보면은 맑은 경세 소리에 비로소 단에서 내려 다시 해차를 따라 난간에 기대네, 이렇게 이분도 차를 드셨던 거를 이런 글에서 차 생활을 즐기셨던 것으로 이렇게 그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 그 만렵 일제강점기 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차들이 이제 현대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시대를 잠깐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는 조선 시대 들어와서 차문화가
이제 쇠퇴했다 그랬죠. 쇠퇴해서 차 생산도 줄고 차 문화를 소유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어요. 근데 문인들을 위해서 명맥이 이어지고 영종조 시대쯤에 조선 그 중기 이후 말기 이때 이를 때 약간의 어떤 그런 차 문화에 그 좀 중흥기가 있었다. 그래서 초유선사 또 추사 김정희 선생, 그 다음에 다산 정영희 선생 이런 분들 위주로, 그리고 또 영수합 서씨 뭐 또 홍현주, 홍석조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 이제 그래도 어떤 정신적인 거를 추구하고 어떤 그 청년 명사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차 생활을 참 많이 즐겼던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그 차문화가 쇠퇴하다가 일제강점기가 되니까 이제 차문화가 더욱더 쇠퇴됐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광주라든가 정읍 또 뭐 이렇게 차 산지 이런 데다가 일본 차 문화가 많이 발달했고 또 그때도 아마 우리 차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차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큰 다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차가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때는 뭐 한 1930년대 이후에 주로 이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차를 그렇게 많은 양을 생산해서 가져가고 그랬는가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개발되어 있다가 이제 방치돼 있다가 또 아니면 계속 이렇게 좀 크게 아주 집약적으로 관리되진 않고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다가 나중에 한 60년대, 70년대, 60년대 홍차 문화가 한때 굉장히 성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또 차밭이 관리가 되고 막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몇 개의 큰 차밭들은 일제강점기 때 그 어떤 처음에 이렇게 기본 그런 틀로 이렇게 개발이 됐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60년대 홍차 문화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부에서도 그 묘목 같은 거를 막 이렇게 권장해서 나눠주기도 하면서 문화를 굉장히 차 생산을 독려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60년대 이후부터 이제 그 홍차를 마시긴 했지만 우리 차가 무엇인가 이런 걸 점차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70년대부터는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뭐 여러 가지 그 차 전문 책도 나오게 되고 어떤 모임 같은 것도 이렇게 결성이 되는데, 그 197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 차에 관련된 전문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차도라는 책이 나와요. 근데 이 효당 최범술 스님에 의해서 저술이 됐는데, 이 효당 최범술 스님은 지금도 효당가 또 뭐 반야로 차도문화원 이래 갖고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효당 최범술 스님 요 계통에서는 우리 다도 이렇게 안 하고 차는 무조건 차로 발음해야 된다. 그래서 다신전이 아니라 차신전이에요. 그 다음에 동다송이 아니라 동차송. 이렇게 차에 관련된 모든 것을 차로 이렇게 차도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인 안 하고 차인이라고는 하지만 또 왜 차인이라고 하는데 차도 안 하고 다도라고 하는가, 이게 통일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차를 가까이 하면서 간혹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빨리 용어 정립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차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뭐 관행적으로 모두가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라고 차라고 이렇게 이미 불러져 있는 거는 굳이 제가 그걸 바꿔서 부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혼란이 좀 저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한국의 차도라고 그랬죠. 한국의 다도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 않고 한국의 차도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책 내용에도 동차송, 차신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73년도에 이제 이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77년도에 한국 차도회, 다도회가 아니죠. 차도회가 발족이 되었어요. 이 효당 최범술 스님이 그때 다솔사에 주석하시면서 다솔사 그 주축으로 해서 처음으로 한국 차도회가 발족이 됐는데, 사실 이것이 모태가 돼갖고 79년에 한국 차인회가 이렇게 발족이 됐어요. 근데 차인회가 발족이 되면서 또 여기 그 차도회에 있었던 멤버가 전부 차인회 발족에 이렇게 가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다도회에 발족했었던 그 중에서 차인의 발족 쪽이랑 같이 이렇게 발족을 보고 가지 않은 그런 멤버들은 모여가지고 뭐 반야로 차도문화원,
그 다도문화원이 아니라 차도문화원이죠. 이런 게 발족이 되기도 하고 뭐 이제 효단가의 반개 어떤 그 차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좀 전국적인 그런 규모는 차인회 이 발족에서 이렇게 발전된 차인연합회죠. 근데 차인회는 말 그대로 차하는 사람들 개개인이 모인 차인회예요. 차인회가 발족이 됐는데 다시 이것이 개개인의 차인회가 아니라 각 차인들의 어떤 모임들 단위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산의 어떤 차 모임, 대구, 광주, 뭐 전주, 뭐 대전, 뭐 공주, 뭐 이런 식으로 전국의 어떤 지역의 그 단위 차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인 연합회가 유니온이 된 거죠. 차인 연합회가 이제 이렇게 발족이 되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1981년도 5월 25일이죠. 이게 입춘으로부터 한 100일 그 날이 되는데 이 날이 차이날로 제정을 했어요. 진주 촉성루에 이 전국의 차인들이 모여가지고 차이날을 제정하자. 차의 생산달인 5월에 맞추어서 그래서 5월 25일이 차이날로 제정되었고 지금도 이제 각 그 단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차 관련 그런 단체에서 차이날 기념식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980년도에 83년도에 한국 차인연합회가 발족이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아까 이야기한 효당 그 계열의 반야로 차도문화원이라든가 한국 차문화협회, 뭐 명언문화재단, 그 다음에 한국 다도협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차문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렇게 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어떤 차문화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요새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단체들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가시적인 정보들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 현재 자꾸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요즘에는 건강이 그 웰빙, 건강한 그 삶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두각을 나타나면서 이제 건강한 어떤 걸 먹으면 건강해야 될까? 뭐 진시황의 불로초처럼 무엇을 먹으면은 우리가 병이 걸리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를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차가 가장 탁월한 어떤 해독력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더욱 이제는 그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뭐 우리는 삼국시대, 사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통해서 뭐 2000년 이상의 차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자긍심 외에도 그 차를 마시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각자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문화가 상당히 지금 급속도로 이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그 1990년대 이후로는 경남에 있는 하동이죠. 화개차가 생산되는 하동군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남에 있는 보성. 그다음에 요 최근에는 또 그 해남이라든가 이런 등지에서 차 산지죠. 차 생산지에서 어떤 차 생산지에서 어떤 군민 축제 내지는 이런 거가 유지되어 오던 거를 이제 그거를 차 축제로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확대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좀 전국적인 차인들이 그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고 이러는 차 문화 전문 축제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개최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차의 달 5월에 맞추어서 많은 행사들이 5월 초에서부터 5월 중순 또 차이날 5월 25일 정도까지 많은 행사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선차 수련 우리 그 사진이 좀 제시를 제가 해봤는데 굉장히 사실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고 풍요로운 그런 차문화 그런 대전이나 이런 자료 사진들이 참 많이 있지만 뭐 우리 잠깐씩 그 키워드 정도 지금 보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그 선차 수련하는 모습인데 이게 혼자 마시는 거를 이쪽에서는 독수선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럿이 마시는 거를 공수선차라고 하는데 혼자 마시면서 그냥 차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혼자 그냥 마시는 거, 시간이 있을 때 잠깐 마시는 거, 기호로 이런 거를 넘어서 어떤 계속 이 행동을 반복하면서 하나하나의 행동을 굉장히 절도 있게 하면서 이제 심신을 수련해가지고 어떤 선을 통해서 심신을 수련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용히 마시는 것을 통해 갖고 이게 심신수련회까지 이렇게 이르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그 참고로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는 그러면 이번 강의 이제 마치기 전에 잠깐 그 현대까지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 차 생활을 현실에서 어떻게 이용하는가? 근데 차를 마시고 우리는 것은 사실 다음 강의에서도 여러 번 이제 또 반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교재의 그 해당 부분들을 참조하셔가지고 입차라든가 말차를 마시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연습을 실제로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현대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차례나 헌공다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게요. 근데 차례는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낮에 지내는 제사가 차례잖아요. 차를 올리는 거. 그러면은 차를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올리는가? 예, 사실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 집집마다 상차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가갈에 제사상도 이렇게 왜 남의 집 제사에 왜 감나라 대추나라 한다는 말도 있듯이 제사상도 사실은 가가래라 그래서 집집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응용을 해갖고 이렇게 입차하고 말차를 가지고 올리는 방법을 제시를 해보았는데 그냥 입차를 올릴 때는 입차를 올릴 때 필요한 그런 그릇들 있죠. 그래서 제사 그 차례상이 있으면 차례상에 오른쪽에다가 찻상을 놓는 거예요. 차를 다리는 찻상을 놓고 찻상이 없으면 깨끗한 이 보자기를 필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차를 우리는 다간, 수고 이런 차그릇 이런 입차를 우리는 그릇들 그런 거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뭐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난 1차시 강의에서 본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그 앞에 앉아 가지고 차그릇을 예열해서 예열한 물은 버리죠. 그 다음에 예열을 해놓고 거기다 차를 넣어가지고 차를 간맞게 우려내는 거예요. 우려가지고 찻잔에다가 이렇게 따라요. 그래서 찻잔에 따른 차를 이렇게 요만한 답안에다가 이렇게 답안에다 이렇게 들고선 찻잔을 올려놓고 이렇게 들고 가죠. 들고 가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차 올리는 거. 말차도 말차를 내는데 필요한 그릇들이죠. 말차를 올리는 다완, 말차를 이렇게 격불해서 내는 다완, 그 다음에 말차시, 말차 이런 차를 또 준비를 해가지고 오른쪽에 찻상을 놓고 정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찻그릇을 예열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차를 한 잔 이렇게 가루차죠. 말차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 차선으로 차솔이죠. 차솔로 부채 선자예요. 그래서 차솔로 이렇게 잘 고루 저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데 올릴 때 이 헌다시에 올릴 때는 들고 갈 때 보통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물건을 짚는 거를 이 가슴 높이로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일반 물건을 주고받고 이렇게 이동할 때는 이게 가슴 높이로 드는데 이 헌다시에는 눈 높이로 이렇게 들어요. 눈 높이로 이만큼 드는데 우리 여기 상업, 중업, 하업이라고 하는데 신분이라든가 올리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여기다 올리기도 하고 이 상을 이렇게 드는데 헌다 하는 경우는 우리 조상님한테 헌다 하는 경우도 가장 공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을 이 눈높이만큼 올리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이 이렇게 상 위로 올라오지 않게 이렇게 잘 받들고 올라가죠. 그래서 가서 받들고 올라가서 상 앞에 계시는 그 분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올리면은 그 상 앞에 계신 분이 이 찻잔을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렸다가 눈높이 정도로 올렸다가 이렇게 제상에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찻잔의 위치는 제상의 신이 앞 술잔의 옆이에요. 근데 술을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술잔 자리가 차를 올리는 찻잔 자리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헌공다래, 불가의 헌공다래죠.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나라 종교가 유일하게 우리 토속 종교인 도교 이런 종교도 있었지만 이제 불교가 가장 일반적이었는데 불교에서는 신라시대 때부터 육복공양이 이어졌어요. 여섯 가지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6가지 중에서 향하고 등하고 꽃,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쌀, 그리고 차 이렇게 6가지를 올리는 게 육복공양인데
지금 이 중에서 이제 차하고 꽃을 올리는 거는 사실 꽃꽂이도 많은 부분 불교의 꽃꽂이가 발달돼 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꽃꽂이가 이루어진 거고, 그다음에 차 역시도 이 홍콩다리에서 많은 부분이 차 문화로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차 마시는 부분도 많은 부분이 불교적인 영향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차는 뭐 법문이 그 청량함을 상징하고, 뭐 향은 자기가 태워서 냄새가 향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희생, 그다음에 등은 막 밝게 어두움에서 등이 밝게 비춰주죠. 그래서 광명을 상징하고, 꽃은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그 인고의 그런 거, 그래서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과일은 열매죠, 결실. 그래서 어떤 깨달음의 그런 거를 상징하고, 또 쌀은 옛날이나 지금보다 기쁜가 봐요. 기쁨을 나타내는 거. 그런 거를 나타내서 6가지를 올리는데, 이제 차를 내는 방법은 뭐 말차이거나 입차이거나, 아까 그 차례시에 말차 올리기 준비하는 거, 입차 올리기 준비하는 거 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올리죠. 근데 요즘에는 과일 같은 경우는 딱이 정해진 거보다는 제철에 나는 그런 과일, 그 다음에 그 쌀 공양 같은 경우는 그냥 쌀보다도 요새는 떡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식 뭐 이런 종류들로 같이 이렇게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그 뭐 차에 대해서 차 문화적으로 종류 이런 걸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차 문화를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는데, 다음 강에서부터는 이제 그 차그릇이라든가 실제적인 차 생활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그 내용들, 차 한 잔의 여유, 그 다음에 차 이야기 살펴보시고 우리 수업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